홍콩 H지수 하락으로 ELS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그 후폭풍이 이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ELS 투자 자금이 줄어들면 여전체를 비롯한 이금융권 자금 조달에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백신 생산을 늘린 제약사들이 진퇴양난입니다. 백신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덤핑 물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공공기관의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히면서 참여 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한 데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최대 수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예상치 못한 불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ELS 판매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채권을 사들였는데 ELS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채권 시장으로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영규 기자입니다. 주가연계증권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은 약 96조 원. 증권사들은 이 돈으로 주로 채권을 사들이는데 이 중 6조 원이 여신 전문 채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전체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시장에서 사고 팔기 쉬워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자산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내년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가 조 단위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ELS 판매가 줄어들면 증권사들은 여전체를 덜 살 수밖에 없고 심할 경우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마저 팔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그 상환이 되면 재투자가 안 되고 재투자가 안 되면 그나마 있던 여전체 매수세도 더 줄어들 수 있어서 과거 2015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ELS 손실 우려가 커졌는데 이듬해인 2016년에는 ELS 발행액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내년에도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ELS에 재투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금융당국이 ELS 불안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압박하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갖고 어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오는 소비자들께 어떻게 그럼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도 한번 좀 진지하게 적합성의 원칙 등 어떤 소비자 보호의 전제에 비추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은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ELS 나비 효과로 카드 캐피탈 업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소상공인과 부동산 PF 시장으로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올해 들어 1년 내내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독감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이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지던 독감이 겨울철이 되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는 37.4명, 유행 기준의 6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예년보다 크게 못 미칩니다. 특히 청년층 접종률이 낮은데 업계에선 이들 접종률이 1에서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간 코로나 접종을 많이 맞으신 상태고 예방접종이 코로나 접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독감 접종을 매년 맞으셨던 분들도 이번 한 해는 좀 거르거나 잘 신경을 못 쓰셨던 측면이 있지 않나.
건강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독감에 걸려도 그냥 치료를 잘 받으시면 거의 다 호전이 되기 때문에 접종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고 접종을 실제적으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기존에도 독감 예방접종을 잘 안 했던 청년층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기피 현상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독감 백신을 개발해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독감 백신 접종이 이전보다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년 만에 독감 백신 생산을 재개했고 일양약품도 올해 국가예방 접종 사업에 복귀한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독감이 유행한 이 시기엔 이들 제약사들의 공급 물량이 모두 완판되거나 완판을 목전에 뒀지만 현재는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물량 소진을 위한 이른 출혈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3만 원대였던 국내 제약사의 독감 백신이 현재는 2만 원 초반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독감 백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백신 반품 폐기량 역시 올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이들 제약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아무래도 재고가 쌓이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경영 실적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내내 독하게 유행하고 있는 독감. 역설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올해 제조 제약사들의 독감 특수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배터리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수출 1위 국가인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 4,100만 달러가량 수입했으며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선주문해두며 3에서 5개월 치분의 흑연 재고를 이미 확보해뒀고 공급 다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 유일하게 천연 인조 흑연 내재화를 구축 중이라며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면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포스코 퓨처엠은 천연 흑연의 구조를 인조 흑연과 같은 동방형으로 개선하며 천연 흑연이면서도 고출력, 또 고밀도, 저팽창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이미 흑연의 조달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있어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MSCI 리밸런싱이 오늘 장 마감 이후 이루어지면서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MSCI 신입생으로는 금양, 포스코DX, SK텔레콤 등 3종목이고 전학생으로는 BJF 리테일, 카카오게임즈 등 4종목입니다. 이외 SKI테크놀로지, 미래에셋증권 등 6종목의 유동 비율은 변경되는데요. 통상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곤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리밸런싱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편입 종목들의 종가를 좀 살펴보면 금양을 제외한 2종목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하락 마감한 반면에 편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만큼 내년 2월 MSCI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알테오젠, 현대오토에버 등이 꼽히는데요. 2월 정기 리뷰 발표일은 내년 2월 13일에 이루어지며 리밸런싱은 2월 29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들어 주가가 무려 150%가량 급등했는데요. 실제 두산 로보틱스의 호재에 T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스타 등 다른 로봇
로봇주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로봇주의 질주에 투자자들은 오늘이라도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하나 이런 고민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6일에도 상장 한 달 보호예수 물량 44만 주가 풀린 데 이어 12월, 1월에도 을목보호 예수가 해제되는데요. 시장에 총 88만 주의 물량이 풀리게 되는 점을 염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리면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1조,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DNA를 심을 수 있는 전초 작업인 셈인데 향후 재건 시장 진출에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빠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단순히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EU 통합을 목표로 한 현대화 사업인 만큼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새로운 활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건복지 사업은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되는 건데 어느 부분은 ODA, 어느 부분은 재정사업, 또 나머지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카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초기 발굴서부터 향후의 건설, 유지가 운영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 커버할 수 있는. 현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로부터 5천여 개 재건 정보를 공유받고 6대 선도 사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중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과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은 이미 추진 중이고 내년에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주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국이 그 6.25 전쟁 이후에 폐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성장해온 그런 과정이 가졌던 그 압축 성장의 DNA를 전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 플랜 단계에서 한국이 진입하게 되면 향후 사업화 단계에서 한국 기업이 입찰을 통해 들어가기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 재건 사업이 단순히 퍼주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의 유무상 원조 확대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익성 등을 살펴보는 타당성 조사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한 건당 많게는 한 10억 원, 적게는 3억 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한 해 그래서 보통 뭐 많게는 17건, 적게는 뭐 14-15건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민간 기업의 성공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월가에선 조기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미 국채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 선을 넘었던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는 일제히 100bp 가까이 내렸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2년 새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장에서는 4분기 경기 둔화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11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소비 지출과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10월 상품 무역 적자는 898억 달러로 전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인사들 역시 잇따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현 금리 수준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 발언 이후 내년도 FOMC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보다 1회 늘어난 5차례로 예상했습니다.
월가에선 금리 동결을 확신하면서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big news really is the rally in the bond market. To have almost 2 years in a row with bonds down is such a surprise. We haven't seen that in decades. So that's a very positive sign.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은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라버리냐 애널리스트는 미국 경제 둔화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최대 200bp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 종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나아가 인하까지 거론됩니다. 국내 상황은 어떤지 경제부 김채영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한은은 이제 오늘까지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죠. 네,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은 지난 2월에 이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마쳤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은은 물가를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국내 물가가 지난달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한은이 예상하는 물가 경로대로 11월부터는 점차 둔화하기 시작해 연말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한은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8%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는 이제 결과적으로 같지만 이제 시장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변하는 만큼 이걸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차이가 있죠. 이번 금통위의 전체적인 기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금통위는 저번 금통위보다 매파적 기조가 강했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됐고 비용 상승의 파급 효과와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통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연하게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금통위원도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해당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가계부채도 긴축 메시지의 이유인데요. 3분기 가계부채는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주택담보대출 역시 최고점을 다시 썼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면 가계빚이 더 늘어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도 11월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10월부터는 꺾일 줄 알았던 물가가 되레 더 올랐기 때문이죠. 네, 오늘 발표해서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은은 오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는데요. 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렸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등폭이 당초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물가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반영된 겁니다. 어제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렸는데 이창용 총재는 우리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OECD가 한은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2%대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 금리를 낮춰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긴축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네, 금리 인하 시점 전망에 대해서 국내 15곳 증권사를 설문조사 실시를 해봤는데요. 우선 15곳 모두 최종 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보고 있었고 인하 시점은 내년 2에서 3분기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물가가 2%대로 떨어져서 안정되는 시기를 내년 2에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1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좀 물가가 좀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좀 더 유연한 스탠스로 가져가겠다. 5월 달쯤에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빨라야 내년 4분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 증권사도 2곳 있었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최소 상반기까지 확실히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확인한 후에야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비관세 기술 규제 장벽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공모액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IPO 대여들의 도전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새내기 주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올해 IPO 총 공모액은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연말 상장을 앞둔 기업의 공모액까지 포함해도 올해 총 공모액은 최대 3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SGI 서울보증보험, 컬리 등 대여급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했고 중소형주 상장이 많아 전체 공모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합니다. 최근에 공모가 잘 된 것들은 공모 규모 자체가 작은 것들이었고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것들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기관 투자자 경쟁률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8개 기업이 총 공모액 300억 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ECM 사업 부문 수익성도 악화됐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ECM 거래액은 총 37조 원으로 2021년부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PO 시장이 부진을 피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 심리가 회복으로 이어져 상장 재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 CNS를 비롯한 SK 에코플랜트, SSG닷컴과 같은 기업들이 내년 IPO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파두 매출액 논란으로 새내기주에 대한 높아진 불신과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 부진과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3년 연속 부진에 빠졌던 기업 공개 시장이 내년에는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공모주 청약 오류 등 증권사 MTS 문제를 경험해본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코스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연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투자자의 안정성과 증권사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증권사 원장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구형 시스템으로 많은 업무가 몰리면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 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일체형 구조로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권사의 전산 장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모 청약, 상장 당일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콤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기반의 자바 언어용 표준 금융 프레임워크를 출시해 차세대 표준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고 서버도 여러 대로 분리돼 장애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다른 서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은 차세대 표준화 시스템을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폭증하는 날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프라는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니까 양질의 결과물 그리고 고객한테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해당 시스템은 카카오페이 증권 원장 개발 경험과 40여 년의 코스콘 원장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킨 만큼 금융업계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픈소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증권 업무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같이 녹여서 그거를 함께 녹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코스콤은 차세대 금융 프레임워크를 연내 개발 완료할 것을 목표로 두고 앞으로도 IT 서비스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